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사자구도로 진행되었던 선거 구도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어제 TV 토론까지만 해도 완주를 강조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선거 직후 양당이 서둘러 합당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기습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유동치는 대선 전국 정치부 리포트로 전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원팀이 되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협의하고 선거 직후 합당을 추진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한 안 후보. 평소 소신인 다당제를 포기하는 거냐는 질문엔 공동정부를 꾸려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지금의 이런 소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윤석열 후보는 동의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후보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치개혁을...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안 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준석 대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합당이 무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도 합당까지 이르지 못했던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는 꼭 합당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안 후보는 발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맞잡았지만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등 여러 변수가 놓여 있어 합당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 사전투표를 꼭 하루 앞두고 대선은 사실상 1대1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만큼 대선판이 어떻게 요동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결렬선언의 폭로전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마침표가 찍힌 건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남기고서였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철수 후보 지인인 성광재 교수 자택에서 심야 회동이 성사됐고 두 후보가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조금 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더 끝까지. 본투표에 쓰일 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바로 출력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 후보 사퇴 표시가 이뤄집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박빙 구도 속에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표가 더 오느냐,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넘어오느냐라는 그런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큰 민심이 더 확고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리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또다시 철수했다는 오명은 지게 됐지만 정권 교체 무산의 책임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위험은 덜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의 길을 가시면서 늘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면할 수는 없었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큰 명분이 아니었는가. 국민의힘의 집권 플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은 아꼈는데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직을 맡아 직접 국정 파트너로 나서거나 합당 후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 6월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제 당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의 어쨌든 역할 등으로 어떻게 같이 해나갈까는 선거 이후의 당의 역할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국민의힘은 극적인 단일화 성사로 정권 교체 표심을 더욱 결집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유불리 예측이 섣부른 만큼 치열한 대결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반응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자리 나눠먹기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해달라며 지지층 총결집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야권 단일화 성사 소식에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처음으로 유세도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굳은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선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결렬선언까지 했던 두 후보 간 갈등이 조정된 과정부터 뜻을 모으게 된 대의가 뭔지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 급조 단일화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찍기 주저했던 유권자와 야권 단일화 과정에 적대심을 품은 중도, 부동층이 이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안 후보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며 정권교체 여론에 맞선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결집이 돼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갈 이재명을 우리 공유해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견을 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 교체를 바란다면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습니다. 막판 이딴 단일화로 양강 후보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표심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공식 선언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향한 당원들의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오늘 낮 안 후보 결정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표출하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됐고 안 후보 선대위가 제작한 이른바 안플릭스에도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안 후보 사퇴는 배신이라거나 단일화 거부의 의미로 지지를 철회하고 탈당을 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안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충북 혁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땅 투기를 벌인 의혹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하자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2005년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에
최 씨가 인근 토지 1227제곱미터를 사들였다가 3년 뒤에 이 땅을 비축 토지 매입 사업을 통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팔아서 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처가가 공장 임대업을 하려고 경매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매각한 게 전부라며 무슨 근거로 투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양강 대선 후보의 초박빙 양상 속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1차 승부처인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였는데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유권자가 분산되면서 3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초접전 양상 속에 한 표가 급한 후보들은 앞다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전국에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사전투표해 주시고 사전투표 해 주셔야 됩니다. 3월 9일 당일만 투표하셔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목되는 건 캐스팅 보터이자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2030 세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지만 30대에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청년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보수 진영에 불리하다는 기존 공식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 세대의 지지율이 상승세라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의 싸움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2주 동안 여성, 수도권 2030에서 상승세가 중도층까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젊은 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고 보고 사전 투표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이 본 투표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투표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 그야말로 초박빙 안개 속 승부 속에 여야는 지지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사전투표 독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3.1절 휴일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조금 줄었지만 이달 중순쯤에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입니다.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완화 수준 그리고 적용 시점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2만여 명 줄어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배, 2주 전과는 2.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3.7배 많지만 매주 2배씩 급증하던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어저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3월 1일에 그 휴일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1시로 또는 6명 밤 12시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여러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틀 동안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유행 추이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방역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 이전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면서 피해 최소화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늘 13일까지인 기존 거리두기의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큰 전파력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강화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치명률이 델타의 4분의 1 정도로 낮은 데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계절 독감 수준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치명률이 낮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리두기 조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는 동의하지만 방역 완화를 꺼내들 시점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파고를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봐도 유행 정점이 지나 방역을 풀었다며 정점 전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는 겁니다. 급증 추세는 둔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기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에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통제 불가능한 숫자까지도 유행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피해 최소화 전략에도 지금 방역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00명대 중환자 규모에도 의료 현장은 벅찬 상황이라며 20만 명대 확진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완화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점의 수준을 너무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상황을 피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료진들이나 병원이나 지금 너무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매일 100명씩 나오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진료를 하던 의료인과 만나서 진료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를 병동이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점이 지난 이후 유행 추이와 위중증 환자 규모를 살피며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부가 지정한 전국의 어린이 확진 환자 전담병원 20여 곳이 본격적인 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위치를 알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병원 숫자가 적어서 입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부모들 사이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고미선 씨는 얼마 전 아들이 끙끙 앓던 밤을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갓난아기인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난 데 이어 자가진단 결과 확진 판정이 된 겁니다. 황급히 인근 대형 병원에 전화했지만 입원을 거절당했고 소방서와 보건소 등지에 수없이 전화한 끝에야 차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소아전담병원에 겨우 배정됐습니다. 9시까지 3시간 동안 메이저 병원, 모든 보건소, 그리고 관내 소방서에 다 문의를 했고요. 하나도 통일된 체계가 없었고 저보고 직접 알아서 병원을 찾으라는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30대 여성도 3개월, 7살 난 아들 둘이 잇따라 확진됐지만 입원시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2시 다음날, 그 전날부터 변상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거의 24시간. 아이는 지금 괜찮은가요? 네, 아이가 여기 오고 나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기침을 거의 다.
소아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환자가 몰리면서 55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었습니다. 의료진의 대응 능력도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병원에는 빈 병상이 10개나 있는데요. 밀려드는 소아 확진자의 의료진은 의사를 포함해 4명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환자를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 확진 환자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26곳에 불과하고 강원도와 제주도엔 아예 없습니다. 병원 명단이 공개돼 있지 않아서 진료를 받거나 병상을 배정받으려면 보호자들이 보건소에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칫 어린이 확진 환자가 시급한 처치를 못 받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는 거가 소아과 의사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어머니하고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확진자 전담병원 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담병원을 모두 공개하면 환자가 몰리면서 일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만큼 병원 명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첫 사례인데 비대면 진료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월경전 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비대면 원격 진료 앱에 접속했습니다. 의사와 전화 상담 뒤 평소 먹던 경구 피임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국이 메신저로 연락해와 당장 재고가 없으니 대신 같은 성분으로 된 약을 지어주겠다고 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배달 기사에게 전달받은 약은 겉면에 적힌 이름이 약국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국내에선 유통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복제약이었습니다. 약 봉투에는 약사나 약국 이름도 없었고 원격 진료 앱에서도 약국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누가 어디서 이 약을 보낸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상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예요. A씨는 약국이 처음 연락해왔던 메신저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한 약이 맞느냐고 따졌고 대답을 회피하던 약국은 결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약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계속 소통을 할 때 카톡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분이 계속 피하는. 해당 약국은 불법 복제약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자 상황이 급한데 당장 약이 없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인이 급한데 지금 유통이 안 돼, 그 약 자체가.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께도 요 약제로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본 적 없어요. 연락도 못해요. 약사법은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 포장에 조제 약국 이름 등을 적지 않아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앱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처방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휴 약국의 처방전 관리와 이후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 등으로 데일리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약국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챙기면서 약국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약도 막 배달로 막 하고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조제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이 약이 다르게 나가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물 유통이나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명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지부가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을 하고 식약처는 무허가 수입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호영된 후 비대면 진료는 370만여 건 정도 이뤄졌지만 정부가 파악한 불법 복제약 유통 사례는 없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가 2차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2,000명이 넘었다면서 집단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우크라이나의 2대 도시 하르키우, 화염에 휩싸인 경찰청 건물이 결국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에도 날아들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21명이 죽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향한 러시아군의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인근 공항부터 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Группировк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ит проведе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о достижени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 4기가 가동 중입니다. The important matter here is that when there is a conflict ongoing, there is of course a risk of attack or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al hit. 러시아의 전면 침공 7일째,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인이 적어도 2,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교전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7천여 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적은 전사 498명, 부상 1,5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2,870명, 부상자 약 3,700명, 포로는 572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침공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이 벌써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3년 시리아 내전 초기 100만 명이 빠져나오는데 석 달이 걸린 것에 비하면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성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기차역이 붐빕니다. 여행이면 좋으련만 피란길 나서는 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Люди должны бросать свои дома и все, что у них есть, и я не знаю, но это на самом-то деле ужасно, потому что, я хотела жить в мире, и я думала, что у нас все хорошо, а одним днем получается все. 어렵사리 열차에 올라타서도 눈물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열차에 오른 엄마는 나문희 걱정에 온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я разрываюсь, я должна увезти ребенка в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ловина души остается с теми, кто остался в Днепропетровске. 러시아 침공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은 무려 100만 명. 유엔 난민기구는 전체 인구의 2%가 넘는 1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며 금세기 들어 전례 없는 엑소더스라고 평가했습니다. 560만 난민이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 초기 100만 명 탈출에 석 달 정도가 걸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이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피난민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5개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인데 특히 폴란드에만 5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다행히 난민에게 호의적이어서 폴란드가 150만 명, 루마니아가 50만 명의 난민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EU도 입국 비자가 없는 난민들에게 3년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친절한 이웃도 헤어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The war zone and they feel safe, but on the other hand, you can also see that they suffer from leaving their fathers there, for example, because men are not allowed to leave country.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만큼 러시아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결의안 채택이 확인되자 총회 의장의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참석한 나라 대부분이 환영한 겁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41, against 5, abstentions 35. 우리나라가 찬성한 반면 북한은 예고대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표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Вас не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Однако мы знаем 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давлении, которое наши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оказывали н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결의안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만큼 제재와 함께 러시아가 받는 압박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은 벨라루스, 중국, 또 북한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버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여 개 은행을 연결하며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송금하는 통신망으로 사실상 러시아 무역과 금융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입니다. 전산으로 오가는 돈줄이 막힌 데 이어 실제 화물 운송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에 이어 독일의 DHL이 러시아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경제 제재가 착착 진행 중이지만 EU 밖의 영국은 프로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친한 러시아 출신의 갑부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Mr. Speaker,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on individual cases at this stage. But be in no doubt that the actions that we've already taken, that this House has already taken, are having an effect in Moscow. 러시아는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가스 판매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시에 보유한 금과 1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 기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움도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최애 우방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EU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단행한 스위프트 제재, 다소 생소한 용어이긴 하지만 금융 핵폭탄에 비유할 만큼 강력한 금융 제한 조치입니다. 국제 무역에 필요한 달러 결제망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자칫 화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규 기자입니다. EU는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키로 하면서 핵 공격에 비유했습니다. SWIFT, c'est l'arme nucléaire financière, à utiliser toutes les armes financières nécessaires, sans exception, contre la Russie de Vladimir Poutine.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국, 은행 만여 곳이 참여하는 달러 결제망입니다. 여기에서 잘려나가면 외화 순환의 동맥이 끊기고 사실상 국제 교역도 할 수 없는 경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유의 26%,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EU로선 양날의 칼이 되기도 합니다. EU가 러시아 은행 7곳을 스위프트에서 내쫓으면서도 에너지 대금 결제 은행 2곳을
예외로 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스위프트 제재에 대비해왔습니다. 국제교육에서 달러 결제 비율을 꾸준히 줄였고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엔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루블을 시험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독일과 스위스, 벨라루스 등 외국은행 23곳이 참여하는 독자 금융결제망을 구축한 겁니다. 앞서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중국의 자체 국제 지불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코인 쪽에서는 그 유명한 리플이죠. 리플 회사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하자고 코인들을 만들고 있고. 아직 달러 기축 통화나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엔 미약하지만 자칫 이런 움직임이 화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주택가 노상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3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달아났다가 2시간쯤 뒤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 A씨가 주차장으로 뛰어갑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A씨 어머니. 잠시 뒤 두 사람이 탄 차량이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두 사람이 있던 곳에서는 5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A씨 모자와 부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돈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A씨와 어머니는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지만 2시간쯤 뒤 경북 경주시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 도중에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흉기 종류가 일반적이지 않아 계획된 범행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약간의 우발적인 부분을 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수사 지금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어머니를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근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두 가정 모두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었고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빈곤과 돌봄 부담에 시달리는 위기 가정에 숨통을 트여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골목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뒤이어 구급차도 들어섭니다. 내가 딸을 죽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전 8시 10분쯤. 지체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요. 약간 이제 소나무처럼 약간 다리가 절더라고요. 말기암을 앓던 A씨는 이혼 뒤 암투병을 하며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고 등을 비관해 전날 새벽 딸을 질식시킨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혼도 좀 하셨었고 따님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같은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반지하방에서는 8살 비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군은 이불을 덮고 반드시 누워 있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발달장애를 앓던 비군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비군을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어서 원일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부담과 빈곤이 겹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통해서 뭔가 해결의 여지가 이제 보이는데 네. 이게 돌봄은 실제로 이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늪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자녀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두 어머니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어젯밤 TV 토론을 지켜볼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하는 거다.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는 짧은 반응만 내놨지만 당 차원에선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윤안 단일화. 남은 엿새간의 여론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를 몇 가지 볼 텐데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만 2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률을 기록한 것도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좀 우세한,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접전 아니면 우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여론조사 결과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에 돌고 돌아서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는 대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기를 앞당겨서 돌아보면 작년 이맘때 3월 초가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하나의 중대 고비였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를 했었고 또 LH 사건이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존 주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의 사실상의 1위 주자로 이재명 후보가 뜨는 그래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지지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이미 붙어가지고 다닌 것이고 1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문제가 계속해서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흔드는 이런 압력이 되었는데 근데 흔들어도 이제 오늘 단일화가 되기도 했지만 단일화 이전에도 흔들어도 이제 그 지지층이 빠지더라도 양 후보에게 좀 고루 빠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설령 안철수 후보가 조금 반등을 친다 할지라도 양 후보 쪽에서 다 끌고 오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울질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이 판세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 결과이고 앞서 보셨던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들 좀 보여주시죠. 이를테면 엠브레인 문화일보, 엠브레인 중앙일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서는 다자대결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양자대결. 이 조사가 2일까지 실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단일화 이슈가 반영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근데 똑같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가 의뢰한 거를 보면은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격차가 커지는 그런 흐름도 있어서 두 개 여론조사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 왜 다르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여론조사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본수가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이제 1000여 명 정도의 표본수를 갖고 있고 지금 보시는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가 의뢰한 것은 이제 한 2000여 명 정도 의뢰한 그 표본수가 달라서 오차 범위 자체는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좀 더 적고요. 다만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문화일보보다 약간 더 이 보수 표심이 조금 더 잡힐 수 있는 게 유선 전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똑같은 기관이 했지만 여론조사 차이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 또 하나 사실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 안철수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일화를 가정했더라도. 그래서 그때 조사했던 거랑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고 나서 조사한 거랑은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퇴를 선언한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건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 나온 이 조사를 통해서 지금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지금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안철수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것으로 이 효과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걸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이 평론가들과 많은 기자들의 혼란을 지금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지만 김민아 평론가님께는 예상을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자,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질문 드릴 텐데 서던포스트가 CBS 노컷 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좀 보시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접전이거든요. 1.9%포인트 격차로 접전을 벌인 것도 있고 지금 MBS 같은 경우는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단일화 이후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만 평론가님 보시기에 단일화 이번 이슈가 여론에 엿새 남은 대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의 이제 호재인 거는 분명하죠. 이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유권자층이 컸기 때문에
그 바람에 어떤 호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호재일 텐데 그런데 기대했던 것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서로 알아가는 단계도 거쳐야 되고 네.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제 축하해 줄 것인데 네. 바로 직전 날까지 서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저 두 사람은 결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후에 갑자기 다음날 청첩장을 돌리면서 우리 결혼합니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왜 이런 결혼은 왜 하게 된 것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탈당 러시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합이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냐에 대한 지금 의문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인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동안 단일화가 되면은 이제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 단일화한 결과의 어떤 그 후보, 단일 후보의 지지를 표명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관망층이 좀 있거든요.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이 층이 이제 단일화 효과로 인해서 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서는 비율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 부동층에서 윤석열 후보로 흡수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두 개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도 이제 윤석열 후보로 가는 표심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가는 표심도 있을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좀 여러모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소폭의 어떤 이 지지율의 상승세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격차를 크게 키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 이 반대의 효과도 있죠.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상하지 못한 폭탄이 하나 터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오늘 보면 상당히 사기가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기가 꺾여 있는 것에 반대의 효과로 반작용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겠다라는 효과가 있어서 결집을 또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 이 단일화가 선언되기 이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의 어떤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박빙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도 단일화를 분석할 때 조금 더 연장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지도 화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평론가님 얘기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9%, 8.6으로 잡히고 있지만 이 지지율의 어떤 표심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한 20% 안팎에 되는 그 부동층의 표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네, 그 부동층을 뭐 빼고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만 보더라도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김민하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의견으로 한쪽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보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던 단일화의 시점이 늦었던 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는 이제 좀 거꾸로의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결혼의 비유를 하시면서 결혼하기 전에 그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결혼 선언을 먼저 해버리고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될 경우 그 사이에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좀 일찍 됐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여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번 단일화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좀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방비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단일화 자체가 이제 득표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플러스 단순한 어떤 득표 산술적인 플러스 효과 말고도 이 깜짝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막판에 불거진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레이스에서 좀 시선을 끄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단일화가 이제 늦게 됐다고 해서 효과가 적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바로 단일화로 넘어갈 때 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완주를 공언해 왔고 이른바 철수 불가론에 힘을 실어 왔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가 좀 엿새 앞두고 전격적이지 않은가 이런 해설인데 자 전격적인 단일화 이슈 압축된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선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대로 나왔습니다. 구 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네, 네 번째 철수, 돌풍, 미풍, 그리고 또 역풍 이런 표현들이 있더군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일화 협상 어제 열렸던 마지막 토론이 있었던 밤부터 알려지기로는 밤 9시이기 때문에 토론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런 점을 좀 꼬집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밤부터 새벽까지 급박하게 진행이 됐고 장제원 의원 매형집에서 단판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또 눈길을 끌었어요. 네, 장제원 의원 매형이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기로 해서 중간에 주선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윤핵관 논란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이 또 일정 부분 국민의힘 내부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연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계속해서 주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편 또 다른 요인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바른정당 쪽으로 이제 신당을 만들 때 나갔던 적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분류를 했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좀 개혁 보수에 해당하는 그런 흐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좀 바깥에 있는 쪽하고도 더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강경 보수 쪽보다는 더 강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국민의당의 그 대리인이었던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태규 의원은 이제 국민의당에 지금 현재 존재감 있는 2명의 의원이, 한 명은 민주당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고, 이태규 의원은 원래는 이제 한나라당 계열 쪽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냥 중간 노선이라든지 친민주당 노선 이쪽보다는 친국민의힘 노선에 가까운 그런,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그런 대리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어쨌든 계속해서 물밑에서 접촉을 벌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국민의힘에서 협상 일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태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 극력 반발을 하면서 네. 손을 내밀었다가 잘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썼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물밑에서 조율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타결이 된 것은 저는 한 가지 원인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고 보는데, 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 표의 다수가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될 경우는 사실 그 표 계산이라는 것은 다 비밀투표인 것이고, 원래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 표를 더 잠식했는지 이런 것들은 가릴 길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정권교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게 될 경우는 안철수 후보 때문에 졌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차후에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은 미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권은 민주당이 계속 잡고 있는데 본인은 야권 내에서 입지가 완전 축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예전에도 보면 이제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거꾸로 민주당 계열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됐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을 따라밟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압박이 돼서 결국에 어떤 승패 영향 이런 걸 떠나서 불확실성의 제거 차원에서 스스로 좀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두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김민하 평론가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대의 그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그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그 정계 투신에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에
폭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당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망한 분들을 지목하면서 죄송하다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대선 국면에서 어떤 이번 단일화가 갖는 변수로서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전략적인 기대 이런 건 별도로 지금 안철수 후보 어떤 개인적인 정치 생명에 대해서 우려하는 뭐 언론을 통한 목소리, 뭐 네티즌들 목소리, 특히나 이제 지지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정치 생명으로 좀 평가해 보자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여의도의 문법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늦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맥락을 형성하는 게 필요한 거였는데 앞서 김수인 평론가님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왜 이런 결정했을까에 대한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계산은 그런데 지난주에도 할 수 있었던 계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에서 맥락이 형성돼 가지고 지지자들을 그래도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더 많이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단일화 사실상 결렬된 것이지만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게 만들고 이 좋은 모습으로 어쨌든 좀 중간에 좀 우당탕탕 하는 게 있었지만 좋은 모습으로 어쨌든 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게 가장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본인이 잃는 것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좀 단일화를 하고 합당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그림이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맥락이 형성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당장 저 이제 합의를 하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이 TV 토론을 통해서 대안은 안철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토론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본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어떤 정치 행로일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이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좀 이 유권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그 불신을 남긴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억측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지금 버텨보려고 했지만 앞으로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면은 더 이제 10%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해져서 이제 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이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새로운 어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이제 뭐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었던 정권에 따른 정권의 의지에 따른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보자 확실히 이런 길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책 미래는 상당히 좀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맥락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은 심지어 토론회장에 결국은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TV 토론에 이 메고 나온 넥타이 색깔을 보니까 그게 복선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복선이었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토론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문제 제기하고 대안이 본인이라고 하면서 넥타이 색깔로 이 유권자들에게 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예고했다?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치인 안철수의 어떤 이 판단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는 계속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합당 자막이 지나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평소에 소신이 다당제 포기하는 거냐? 앞서 맥락이 좀 안 맞는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런 질문들도 나왔거든요. 네, 그것은 합당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묘한 것은 오늘 합당을 선언을 하면서도 다당제가 본인의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했던 얘기 중에서 어떤 진영이라든지 이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좀 공감할 만한 얘기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좀 국민들이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단일화, 협상, 지리멸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선거 때마다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민주당 쪽만의 일이었어요, 주로.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또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결국에 한국 정치에 그나마 좀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나왔던 단일화지만 계속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 실망하고도 결부시켜 볼 수 있는데 그냥 끝까지 완주를 해서 지지층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1등과 2등을 1차 투표에서 가려서 결선 투표에서 선택을 해주게 한다면 이런 지지층의 실망도 있을 수가 없고요. 안철수 후보도 이런 급박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툭하면 거대 양당 쪽에서 그 결선 투표제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 근거라는 것이 헌법상으로 2명 이상의 1위가 투표에서 나올 경우에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가리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선 투표제가 없는 걸 전제하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는 위헌이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어요.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해도 최종 투표 결과로 공동 1등 이렇게 동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회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학계에서, 법학계에서는 그게 위헌이라고 하지만 정치학계에서는 합헌이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리고 설령 위헌이라 할지라도 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결선 투표제 도입을 미뤄왔던 것이 거대 양당입니다. 오늘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왜 정치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 내각제거든요.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이 끝까지 달려서, 특히나 비례대표제가 정착이 돼 있으면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받은 다음에 각 당의 의석이 다 정해진 다음에 당들끼리 협상을 해서 과반 의석을 맞춰보는 이 협상을 통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의원 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 이런 것들을 세트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제도 변화를 당위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도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피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동의 여부엔 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기도 했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이죠. 이준석 당대표의 얼굴도 떠오르는데 뭐 이렇게 지금 반응했습니다. 흡수 합당식으로 할 텐데 거기에 준용라는 절차에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합당에도 당권 조율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어떤 앙금에 대한 얘기인데 앞으로 합당 절차에서 어떻게 좀 걸림돌은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같이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여당을 공동으로 어쨌든 운영하겠다, 여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당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중도적인 실용적인 형태로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던가 이런 비전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줘야, 그 보장해 줘야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전에는 윤석열 후보의 결심에 나름대로 달린 일이기도 하겠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에 관한 일은 결국 이준석 대표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로 좀 이런 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관여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양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이제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그림에서 보셨듯이 당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안철수 후보하고 이 당권이나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거나 좀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미리 선을 긋고 지금 흡수합당의 방식이다. 흡수합당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있는 국민의힘의 국민의당이 그냥 밑으로 들어오는 거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대선 이후의 어떤 이 당권 국면에 있어서는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대표 변수가 이 대선 전에는 크게 뭐 이 단일화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대선 후에는 이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는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든. 그래서 이 경쟁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를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면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약속해준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당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 유세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도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네. 그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하겠다. 이런 예고를 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시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야합으로 규정을 하고 맹공이 나섰거든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선 후보는 꿋꿋이 걸어가겠다, 국민을 믿겠다라고 말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야합이다. 뭐 보여주시죠. 최악의 거짓말, 쟁이다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그동안 반윤 텐트의 구상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통합정부 구상에도 안철수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네, 민주당이 좀 품위 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까지는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대상,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과거에 수년 동안 묻어놓거나 혹은 거슬렀었던 정치개혁 방안을 꺼내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안을 꺼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오늘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방안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긍정평가를 또 내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그냥 홀가분하게 보내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며칠 전에 제안했었던 다당제 정치개혁 그 방안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대상으로 안 후보는 저쪽으로 가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쪽으로 오시면 진짜 다당제라든지 정치개혁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야합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바로 어제와 그저께 김동연 후보와 같이 연대를 하면서 그럴 때는 또 이제 자기들이 하는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고 저쪽에서 하는 건 야합이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국민의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 어제 김동연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물결이라는 당명을 비틀어서 더러운 물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오늘 민주당이 야합이라는 공격을 들으면서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끝까지 거대 양당이 똑같은 내로남불을 하면서 평행이론 대선을 만들고 있는데 손을 잡았으면 손 잡는데 성공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축을 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기보다는 방비를 실질적인 방비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당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역풍을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단일화 사례를 소환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시 네.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이제 여러 가지 승부수를 던지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었는데 이 대선 전날에 이제 그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가 이 지지 의사를 철회를 하면서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상당히 강한 강도로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사전투표 전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비슷한 효과를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그때랑 지금은 이제 동일한 어떤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는 어쨌든 단일화한 대상이 이제 좀 이 거부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상대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단일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분명히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지금 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랄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의당 지지층이랄지 이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도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결정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그래도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마음에는 사실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되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그것을 진정성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정치 개혁 논의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정치개혁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아 역시 애초에 정치개혁 얘기를 꺼낸 것은 선거용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됐지만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지지층의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지는 게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이 이 지지층, 다른 지지층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 반응 한번 보셨는데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판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 자체로는 3점을 못 내요. 예. 아 그렇게 희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 작가님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부정하지는 않죠. 예. 저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 후보 안철수의 정치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큰 정치로 발전한 거죠. 결렬 발표를 하고 나서 또 여론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 진짜 여론이 뭔지 안 후보가 읽은 것 같고요. 네, 하태경 위원장은 괄목 상대할 정도로 큰 정치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만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팔았다고 이제 비유하면서 저희도 이거 발언 준비하면서 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아무튼 화투에 비유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깎아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6년 전하고 너무 달라졌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6년 전에는 이것도 좀 사악한 거긴 한데 6년 전 총선 때 그 유시민 작가가 새누리당 180석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방송에서도. 근데 그게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게 그때 민주당 국민의당이 분당되면서 이쪽 그 민주당하고 그쪽 계열로만 피해를 입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이 제2당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었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평론가로서 예측을 맞추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과 같은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저쪽에서 단일화했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이 이기길 바란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뭐 어떻게 뭐 표의 결집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좀 뒷전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단일화의 파고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의 언급은 안철수 정치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이제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적이고 뭐 물론 하태경 의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좌파 중심적으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안철수의 정치가 더 꺾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됐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후보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후보로 예. 네, 그래서 비호감 대선의 틈새를 뚫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호감도가 또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가 어떤 때냐면 상승할 때는 자기 길을 갈 때였어요. 그럴 때는 여기저기서 다시 지지층에 모여들고 다시 기대를 걸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락할 때는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하는 이럴 때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이유가 바로 저는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여당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한 당에 결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미래를 겨우겨우 도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각의 어떤 설대로 안철수 후보가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제안을 받고 결국에 그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대통령제 역사를 보면 국무총리 출신의 대통령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만 어울리는 사람 시켜주는 것이고 예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사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할 만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차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회창 전 총재라든지 다들 결국에 고건 전 총리도 그렇고요. 그렇게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공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차기 대선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고유의 지지층들, 거대 양당으로 포섭되지 않았던 독자적 고유의 지지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난 궤적이라든지 그 고유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치가 결국에 뭐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꺾여버렸다. 다른 방향으로 꺾여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한마디 하자면 네.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뭔가 입각을 할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 기자회견할 때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를 해왔지만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이런 기회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행정적인 경험을 쌓는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일정 정도 공감대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쌓고 나서는 그럼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그림을 나름대로 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괄목상대한 어떤 정치 감각의 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엄밀히 보면은 이제 오늘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은 안철수 정치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변하지 않았구나. 과거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결심하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단독으로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또 했구나. 과거에 이제 이 새정치 연합 출범시키고 이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 민주연합 만들 때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언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괄목상대라기보다는 이 좀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은 이게 뭐 비광이어서 이제 3점을 못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이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의 총결집을 불러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지뢰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이 선거는 하나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표로 안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사전투표 하루 전인데.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축소하고자 이게 별거 아니니까는 우리가 투표하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표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비유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 동양풍의 카드놀이에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광이 4장이 모이면 그대로 4점이 됩니다. 비광이 있든 없든.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에 얼마나 근접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유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좀 이런저런 의제 설정을 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 단일화 이슈에 묻히면서 지금 토론회 얘기를 좀 많이 못 다룰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제 토론회 보셨겠습니다만 대장동 특검을 놓고 또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후 또 파장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장동 특검 열릴지도 관심 모으고 있는데 좀 큰 틀에서 토론회를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장동 특검으로 두 후보가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후보가 그동안 이제 마음속에 쌓아왔었던 것들을 좀 터트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그 점이 있고요. 그 특검 동의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그렇죠. 그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계보를 이어버렸어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것 보세요 뭐 한 글자 더 늘긴 했는데 그 계보를 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쏠쏠한 재미도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좀 더 말해보면 두 후보의 시선 처리 이런 것도 재밌었고 윤석열 후보는 좀 도리도리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편이고 시선을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딱 고정시키고 계속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작정하고 기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좋든 싫든 간에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올라온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싸움 자체가 뭐 이제 긍정 부정 평가를 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근데 큰 소리를 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작에 도입이 됐으면 좋았을 일이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특검이 도입되지 않아서 본인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저는 왔다고 봅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짜 배임을 했느냐 이런 증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것은 법정이 아니라 선거인 것이고 그럼 선거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세간의 의구심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해서 미리 좀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본인은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검찰에서 정진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은 계속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에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앞서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도입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 요구안을 발의한 부분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도망갈 데 없으니까 갑자기 특검을 얘기한다고 또 추후에 반응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세장에서 이제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즉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면 다 밝혀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특검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또 이 국회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걸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두 가지의 우려되는 지점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어쨌든 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다수파가 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응인 것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두 번째 의문이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이 집권하고 나서 이 겨뤘던 상대 후보, 경쟁했던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또 얘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세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 좀 헷갈리는 발언들을 좀 내놓긴 했지만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부동시 면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화면에 민주당의 입장, 의혹 제기 입장과 또 국민의힘 반응까지 좀 한 번에 보여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엿새 남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논란일까요? 이게 공방을 조금 지켜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예전에 그 군대에서 받았던 신체 검사 그것에 좀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근데 왜 막판에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묘한 것은 부동시 문제는 윤석열 후보자 2019년 7월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불거졌던 거고요.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쪽은 지금의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던 쪽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공수가 교대돼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은 이 의혹의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좀 한국 정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력이 양쪽만 이렇게 뭐 다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부동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굴절률에 대한 검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 게 부동시인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제기하는 자료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봐라 이걸 보면은 부동시가 분명하다 이렇게 해명하면 그냥 다 끝나는 문제일 텐데 그 자료는 안 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 확실한 어떤 해명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국민의힘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하면 청와대가 검증 못한 건데 청와대한테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명을 할 게 있으면 분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초박빙 안개 속 지지율 속에서 1차 승부처를 사전투표로 꼽더라고요. 4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또 전개될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율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아이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한 전략은 30년 전 전략이라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클래식이죠. 바늘에 침을 묻혀가면서 이제 15분이니까 한 5시까지 제가 뽑아낸 어떤 득표나 뽑기든 다 신중하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가야죠. 이게 삼각지대만 남으셨는데 이제부터 이게 지금 하얀 거 따지면 이게 장준혁 과장님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아니요.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자, 니들. YTN에서 이렇게 행패 부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제가 삼각지 쪽에 살아서 2차식에 한번 가시죠. 제가 너무 경거망동했어요. 삼각지에 산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수술 장갑 같은 거 좀 갖고 올 걸. 나 하고 싶다. 잘 잡히고 있나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야. 예!
여러분들이 믿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어떤 뽑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Vote for 자부심, Vote for Korea.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24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4만 4,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최다를 기록한 이후 오늘 19만 8,803명으로 감소했으나 하루 만에 바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5만 764명이 발생해서 61.6%, 비수도권에서 9만 4,125명이 확진돼 38.4%를 차지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 1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양성인 경우였습니다. 등교 전 자가검사 강제성 논란이 여전한데 정부는 강제가 아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등교 전 기록해야 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입니다. 새학기 개학 첫날 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15만 8천여 명, 전체의 2.7%입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PCR 검사를 받고 결과 대기 중인 경우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초등학생이 8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유치원생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16%로 95만 명에 달했습니다. 신학기 적응 초간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앱 사용에 대한 이해를 미처 하지 못했다든가 또 혹시라도 이제 그 등교 준비에 이렇게 바빠서 놓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진이나 격리 등의 이유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등교 전 검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강제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권고 사항입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교사들이 대거 확진되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양성이 나오면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반이 전체가 원격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교과 선생님이라든가 이게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8,900명을 이달 중에 채용하고 퇴직 교원이나 임용 대기자 같은 교사 대체 인력 풀을 7만 5천 명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를 하도록 해서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전에, 대선 당일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의료기관에 확진 통지 문자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에 투표하게 됩니다. 최근 PCR 검사를 받은 사람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데다 결과 통보마저 늦어지고 있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투표소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금 8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리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체를 채취하고 한 12시간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합니다. 때문에 투표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날씨는 어떨까요? 내일과 모레 사전선거일에는 비바람과 꽃샘추위로 궂은 날씨지만 본선거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선거일에는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고 남해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내륙에서 기압차가 무척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전선거 첫날에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지만 요란한 비가 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랭 전선형 형태로 전선형 형태로 통과하기 때문에 강수 시간대는 상당히 짧지만은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돌풍성 강풍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사전선거 이틀째인 주말은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자체가 전날보다 5, 6도 이상 낮아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해 체감 추위는 무척 심하겠습니다. 본투표가 있을 9일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에 구름량이 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서울 기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선거가 이뤄진 3대부터 19대까지 역대 대선일 가운데 비가 내린 것은 1997년 15대와 2017년의 19대 두 번뿐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지면 앞으로 자산 증식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부동산은 한물 갔으니 꼭 필요한 집만 사고 금융자산 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물적 분할 재상장으로 기존 주주를 털어먹는 짓만 못하게 하면 지수 4,000 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충청 지역을 방문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아산 유세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의 범위를 넓혀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만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면서 4일과 5일, 9일 열심히 투표해달라, 또 투표하면 이긴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면서 1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3위 산유국 러시아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거의 11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아직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가 서방의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기름값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불붙은 유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considering banning Russian oil imports? Nothing is off the table. 이런 가운데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증산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며 소방수로 나섰지만 시장 안정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유럽 등 각국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전쟁 속에서 혹시나 모를 제재 가능성 등 미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쫓겨나면서 대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는 앞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Federal budget revenues, and while Canada has imported very little amounts in recent years, this measure sends a powerful message. 다만 서방이 러시아의 자금줄인 원유와 가스 수출을 직접 제재하긴 쉽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원유의 4분의 1,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연합은 재앙 수준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해 지난주 마이너스 0.02%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 아파트 값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또 대내외의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거래가 급감해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5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밤 사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로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일교차도 15도 안팎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